자, 이번 시간은 266페이지고요. 네, 주택 건설 절차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이제 앞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가 그 건축과 가장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 30호,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허가받고 집을 지어야 돼요. 즉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주택법 적용을 받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이면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주택 건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가 허가라면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이 사업 계획을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주택 건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제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5년 내에 착수를 신고합니다. 공사 착수 신고를 해야 돼요. 착수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하고 이제 시공에 들어가게 되죠. 주택 건설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사업 시행에 들어가고,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아파트 다 지었죠.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검사를 이런 건축법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용 승인.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하는 거죠. 사용 검사. 이 사용 검사를 받고 이제 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이제 입주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택 건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튼 주택법상 주택 건설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느냐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하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할 대상을 구분해야 되죠. 금방 했잖아요. 그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같이 볼까요? 30호, 단독주택 30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소송 사업은 이 법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이죠. 원칙이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 30세대 이상이면 이 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 50호, 50세대 이상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자, 여러분 교재 그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농사를 할 때 그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가 사업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인 경우에는 네, 대도시시장이 직접 사업 계획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돼요. 네, 근데 그럼 보십시오. 이때 시도지사가 누구죠? 우리 국토교에서 배웠죠. 이때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그 미만이든 서울은 똑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서울시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하게 되는 것이고, 세종시 마찬가지죠.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지역이나 군지역은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지방군수가 직접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만 그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지방군수가 하지 않고 누구죠? 관할도지사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경기도 성남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그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경기도 성남시장이 직접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성남시장이지만 그 이상은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평창군수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지만 그 이상은 네, 강원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예외적으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죠. 자, 국토부 장관이니까 중앙정부가 되죠. 중앙정부에서 직접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게 되죠. 이건 꼭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다음에 해당하면은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1번 국가하고 주택공사입니다.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세대수와 상관없이 전부 국가나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부터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일정한 지역에 주택에 대한 공급과 수요인데 네,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이면은 이런 지역은 아파트가 초과 공급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잖아. 그때 국가나 주택공사는 이런 지역에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없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수급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건설 시대수와 상관없이 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330만입니다. 이런 교재 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만 평 이상이잖아요.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 즉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에서 주택 수급 불균형을 중앙정부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면 네,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 동그라미 해주죠.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여러분, 그 거대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자치단체, 특정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도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개발, 지역균형 개발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광역적 차원의 조정도 동참합니다.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도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하거나 330만 주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이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도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한다는 거죠.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할 대상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을 건설해야 될 대상을 일단 구분을 해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겨봅니다. 책장을 넘겨보면은 자, 넘겨보면은 자료가 그렇게 지금 인문 과정이기 때문에 편집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266페이지 오세요. 266페이지. 266페이지 그 주택건설 사업 절차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칸에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신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사업시행 나와 있죠. 사업시행.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5년 내에 착수를 하고 착수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 신고가 없다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승인권자가. 우리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 2년 내에 건축허가 받고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 신고하고 아파트 공사를 하고 그때 공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그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종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 지원 규정. 자, 266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266페이지 자 위쪽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뭐죠? 사업 시행. 그 밑에 보면은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죠? 채비지 우선 활용 규정이 나와 있고, 뭐 토지 수용과 사용에 대한 특례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거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될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기본서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소개될 거죠. 지금 인문과정은 제목만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기본서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사항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네, 앞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라는 것은 뭐 필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살짝 들으면서 한번 이해 정도 해두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봐줄까요? 국가가 소유하면은 뭐죠? 국유지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은 공유지가 됩니다. 이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를 할 때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 자, 다음의 목적. 예를 들면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배웠죠. 주거주택 면적 얼마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로 함의 원칙이죠.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즉 주거주택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러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하니까 만약에 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은 전체 500세대 아파트 가운데에서 50% 이상, 즉 250대 이상을 주거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아파트 위주로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주체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과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을 건설하지도 않고 그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각과 임대의 목적에 반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 매각했다면은 환매 조치해버립니다.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할 수 있어요. 환매 조치니까 그 땅 팔고 대금을 받았죠. 이자 붙여서 다시 그 받은 대금을 지급해버리고 소유권을 빼앗아가면은 환매가 되는 거예요. 환매 조치하거나, 그 다음에 우선 임대했다면은 그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국민주택 건설이나 조합주택 건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요.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날부터 2년 내에 그 우선 공급 목적대로 국민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매각 시 판매 조치할 수 있고 우선 임대했다면 그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비지 우선 활용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채비지 우선 활용 규정도 이야기만 들어요. 여러분,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등 그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보류한 땅을 뭐라고 했죠? 보류지라는 거죠. 보류지.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는 보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한 땅이 뭐죠? 채비지가 되죠. 채비지.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채비지를 처분해서 채비지를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채비지 총 면적 50% 범위에서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채비지를 국민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게 매각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채비지 매각 요구를 받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사업주택에 채비지를 매각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 채비지 양도 가격,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이때 채비지를 양도하는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 기준이에요. 감정가격 기준으로 양도함이 원칙인데,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비지 양도 가격을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계속 이제 강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목차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착수 신고하고 뭐 국민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도 있고,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채비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제 원활하게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그 준공사를 사용검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축법에서 살짝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 번 더 적어도 괜찮아요. 이런 교재 266페이지 하단 아래쪽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했죠?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했죠.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라고 하죠. 그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누가 신청하죠? 허가받은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직접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청합니다. 그리고 처리가 며칠이었죠? 7일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 주택법상 사용검사 누가 신청하죠? 그렇죠. 주택건설사업주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신청해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신청.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처리기간 며칠이죠? 그렇죠. 처리기간은 7일 내에 15일 내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교환을 그렇게 하고 있죠.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15일이고요.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주택법상 주택 건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30대 이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는 건축법 적용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은 5년 내 공사 착수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주택 건설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 사용공사 받고 입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현재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절차까지 주로 주택 용어 정의하고 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공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 오면은 이제 주택 공급이죠. 주택 공급 파트에서 주택의 건설을 했고요. 이제 주택 공급 파트인데, 주택 공급 파트에도 그 다양한 그 제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그 테마들이 있는데, 우리 입문 과정은 두 가지죠.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투가구,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확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죠? 한마디로 하면은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주체, 즉 건설회사들이 원가를 계산하겠죠. 아파트 지은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다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이제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글자 그대로 분양가 상한을 정해놓고 공시된 분양가를 넘어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합니다. 분양가 규제 제도가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아파트 분양가는 이꼴 택지비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법으로 정하겠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택지비를 산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비를 산정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이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합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게 돼요. 네, 이렇게 산정되면은 산정된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산정된 분양가를 공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겠죠.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일반에게 공급되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를 건설 공부하는 사업주체는 분양가를 이렇게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제를 받게 되죠.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분양가는 자율제가 원칙이지만 상한을 정하여 공시해 두고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부터 합시다. 지역.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까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 첫 번째,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민간택지를 법에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 그래요.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입니다.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두 개예요.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곳이에요, 두 곳.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은 시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 기준이 있어. 이것을 전부
법으로 다 정해두고 있는 거죠. 잠시 뒤에 교재 보여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직을 지정한 이 기준에 해당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직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느냐면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건축법상 건축주가를 받고 일반에게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공공택지 안에서도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입문 과정에서 기억하는 게 핵심이죠, 핵심. 공공택지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안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건 외워놔야 된다고. 오늘 배웠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아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 안에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안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다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2배, 20%, 청약 경쟁률이 5대1, 10대1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암기하게 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교재로 간단히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박사의 기업 공공택지, 니은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묶어요. 기업과 니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적용 지역이 됩니다. 적용 지역이 되는 거죠. 공공택지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봐요. 동그라미 1번. 26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쭉 긋죠.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밑줄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밑에다가 적용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 혹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밑줄 긋죠.
도시형 생활주택 줄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줄 거죠. 니은번에 자, 첫 번째 줄 끝에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간은 공동주택 줄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간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D극분 옵니다. D극분에 관광특급이 줄 거예요. 관광특권에서 자, 줄 거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는 분양가 산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 봐요. 271페이지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이 기억부터 D급까지 나와 있는데 기억에 보면 기억에 A, B, C를 묶어서 지정 기준이죠. 지정 기준. 이거 나중에 내년에 문제풀이 할 때 정도 되면은 암기하자고 하거든요. 그때 암기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A, B, C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암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려옵니다. 투기과열지구 272페이지 있죠. 자, 투기과열지구가 뭘까요? 네,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투기과열지구가 뭘까요?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죠.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왔거든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번 봐요. 우리 주택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를 개발 사업할 때 종전토지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할 때 종전토지 400번지, 도시 개발하기 전 종전토지 400번지 100제곱미터가 병의 농지였습니다. 병돌이의 농지였어요. 만약에 토지 분업률이 50%면은 병은 400번지 1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그 50%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분업률이 50%라면은. 그러면 병은 그 종전 400번지 1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그 50%에 해당하는 땅은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했죠. 그럼 나머지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는데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이 50제곱미터 약 17평이에요. 그러면은 이 50제곱미터를 병에게 환지로 주더라도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건축하기엔 면적 규모가 너무 작잖아.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과소토지라고 그랬죠. 과소토지라고 합니다. 이 과소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환지를 받지 못한 그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들이 집단행동 대모를 하겠죠. 이제 집 지을 땅 달라고. 자, 그러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 주로 아파트라고 그랬죠. 건축물의 일부하고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가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교부하게 돼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입체 환지라고 배웠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입체환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주체에서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체환지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그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하면은 이때 입주권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죠. 예를 들면은 주변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면은 1,500만 원, 2천만 원의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다면은 분양가를 받는 순간 입주한지를 받은 자는 평당 1,000만 원씩 프리미엄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2천만, 3천만, 평당 3천만 원 하는데 2천만 원 분양받았으니까 2,100만 원에 2,200만 원 사실 분이 있죠. 그래서 이 입주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2,200만 원에 팔았어요. 2,200에 팔았죠.
누군가가 또 2,400만 원에 또 살 수도 있죠. 또 누군가가 2,500만 원에 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권, 입주권이 자유롭게 전매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나중에 실소유자는 주변 시세와 같은 가격으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금방 폭등해버리고 그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한 이 분양권 전매를 한 투기꾼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렇게 신규 주택 분양 시장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죠? 투기과열 제도예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가 뭐냐고 물으면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전매를 규제하기 위한 전매 규제 제도로 인식을 하는 게 좋죠. 뭐 누가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지, 그때 전매 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등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택 시장이 과열돼 있고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앞으로 수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최소한, 그리고 투기과열주의 개요 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럼 이제 용어정의, 건설 파트, 공급 파트, 이제 작은 파트, 주택 상환사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고요. 273페이지 보면은 주택 상환사채가 나와 있어요.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는 미리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주택 상환사채잖아요. 주택 상환사채는 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주택 상환사채를 받은 채권자는,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상환을 받게 돼요. 이게 주택 상환사채예요. 누가 발행할까? 누가 발행하냐면은 교재 보십시오. 누구라고 되어 있죠?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한국토지대공사, 저는 주공이라고 줄게요. 한국토지대공사하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가 이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주택공사나 한국토지대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해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못 믿겠습니까? 누가 안 갚을 것 같아요? 주택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고 시공 능력이 입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등록사업자는 누구죠? 개인과 민간 법인이잖아요. 개인은 시공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법인도 법인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정한 요건. 예를 들면은 뭐 자본금 5억 이상, 아직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할 것,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이렇게 법상 발행 요건을 갖추고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을 받으라는 거죠. 보증을 받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내용 정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암기사항들은 나중에 이제 차근히 준비를 해 나가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주택법을 오늘은 공부를 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고 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집에서 공부하기 역설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집중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이해됨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